자, 세금을 징수할 때 이제 세액을 누가 결정하는가 합니다. 세액의 산출을 누가 하는지,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거죠. 자, 얼마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 누가 결정합니까? 세금을 받을 쪽에서 결정합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결정합니까? 받을 쪽에서 아닙니다. 세금의 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을 쪽에서 하는 게 있고 낼 사람이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것이 있고 과세 주체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 주체가. 그럼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한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결정한 다음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결정한 걸 이렇게 결정했다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세 주체에게 내가 얼마의 세금을 결정했다라고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고 납부의 방법입니다. 신고 납부 방법. 신고 납부 이렇게 말하고 이를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표현하고 국세는 신고 납세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보겠습니다. 신고 납부 방법이 뭐냐니까 신고 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세율을 본인이 결정합니까? 법에 4% 되어 있는데 나는 1%로 결정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지. 그럼 납세 의무자 보고 뭘 결정하냐니까 과표를 당신이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얼마에 취되겠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본인이잖아요. 양도소득세 얼마에 팔았다. 살 때는 얼마에 샀었고 이게 가장 정확히 아는 본인입니다. 이렇게 거래 과정의 세금은 본인이 그 거래 과정의 금액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그 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여 법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이를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신 과세 주체가 세액을 정했습니다. 정한 다음 납세 의무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알려줘야지.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죠? 고지. 알려준다고 그렇죠. 고지서라고 하잖아. 고지서. 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물론 지금은 고지서가 아니라 이제 전자고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놓으면 이메일로 옵니다. 이메일로 요즘은. 하지만 고지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징수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징수 방법. 이를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부 부과 과세. 보통징수. 이게 보통징수가 뭐냐 이래 물으면 과세 주체가 납부할 조세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이를 보통징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금의 징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방법, 보통징수 방법, 또 한 가지는 원천징수. 아시죠? 이자소득 원천징수, 회사 다니도 월급의 원천징수잖아. 원천징수는 세금을 징수할 때 가장 편리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이를 원천징수. 근데 시험에는 원천징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신고 납부, 보통징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거래 과정의 세금, 취득, 등록면허, 양도소득 이런 세금은 신고 납부하고 보유 과정의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 집에 대하여 세금을 받고자 할 때 당신 집의 가액이 얼마인지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라. 매년마다 내 집 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잖아. 그렇죠? 얼마에 취득했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알아도 가지고 있는 동안 내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 보유하는 과정의 세금은 다 보통징수입니다. 거래 과정의 세금은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 신고 납부하는가 헷갈릴 필요 없어. 이걸 보고 항상 거래 과정의 세금은 신고 납부, 보유 과정의 세금은 보통징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고 납부하라고 돼 있어. 법에서 당신이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신고의 의무, 납부의 의무, 세법상의 의무를 딱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벌칙, 페널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다. 그렇죠? 이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페널티를 가산세라고 이야기했다. 가산세. 자, 이 의무를 이해하면 가산세. 그다음 고지서 나왔습니다.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한 안에 그 고지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페널티 당연히 따라갑니다. 이때 나온 것을 가산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산금.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가산세는 세금이지만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칙이 무엇이 나오는지 현재 우리 교재는 가산세, 가산금에 대한 설명 자체가 뒤에 나오는 이제 가산세 바로 228쪽, 220쪽, 221쪽 나오고 있지만 가산세, 가산금 지금 상세하게 지금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 하는 건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 여기다가 제가 가산세가 성격이 어떤 것이며 가산세가 몇 프로 나오며 신고불성시, 납부불성시, 법인에 대한 내용의 가산세 등등 다 해버리기 시작하면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11월, 12월 달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세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하게 되면은 갓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사람한테 중학생들 배우는 인수분해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이런 내용 구조만 보시면 돼요. 요걸 이래 이야기합니다. 나선년 이론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 요령이고 올라가면서 점점 더 넓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나 대학 배우는 코어는 똑같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불어오는 사람이 말하는 나선형 교육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자문 배우는 상태에서 갑자기 논어 이야기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딱 기초로 보고 전체적으로 과표를 이렇게 정하고 있고 과표가 무엇인가 따라서 세율의 구조가 달라지며 이렇게 해서 세금을 구하는데 이 세금을 누가 정하고 있는가? 본인이 하는 건지 주체가 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그 징수 방법에 따라 주어지는 페널티가 달라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재 보니까 218쪽 징수 방법,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 그 다음 두 번째 보통징수, 국세는 부가과세, 그 다음 특별징수, 이 특별징수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앞장 넘어가서 우리 213쪽 납세자를 한번 볼게요. 납세자. 자, 요 내용들 혹시 쭉 다 있는데 주체가 뭐냐 등등 하는데 납세 의무자 요것만 안 했는데 납세 의무자. 납세자가 뭐냐니까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 그리고 플러스 원천징수 의무자. 요 두 가지 합한 것을 납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 아시겠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를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월급 받으면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고 이자 소득은 은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 되는 거고 납세 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본래 납세 의무자 그다음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 그다음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다음 납세 보증인도 있지만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본래 납세 의무자는 법률에 의해서 원래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본래 납세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어볼까? 갑이 세법은 원래 민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법 원래 민법적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만 세법이 이해가 됩니다. 세법이라는 법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민법에서 빠져나온 게 세법입니다. 근데 은행이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갑이 대출을 받아 융자를 받습니다. 근데 담보가 있다면 큰 문제 없지만 담보 없다면 지금은 어디 갑니까? 지금은 보정보험에 가서 얼마를 내고 보정보험이 보증을 서주지 그렇죠? 과거에는 보정인을 세웠잖아. 보정인을 하면서 재산세 납부 실적 얼마가 되어야 되면 등등등 보정인 세우라고 합니다. 을이 보정을 썼어. 과거 옛날 말로 흘러말하면 보정 쓰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이 말이죠. 근데 그놈이 보정을 쓸지 안 쓸지 어떻게 알고 내가 낳고 안 낳고 합니까? 그렇죠? 근데 보정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웬만하면 친구들이 보정서를 다 써줬거든.
다 써줬습니다. 어떤 놈은 뭐 내가 보증을 써도 그게 안 돼가지고 돈이 급하다고 내가 마이너 대출 받아가지고 그놈한테 빌려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떼인 돈이 7천 몇백만 원입니다. 한 번은 또 빌려달라서 급하다고 한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친구 마누라한테 빌려줬는데 아니 저희 집사람하고 자주 어울려 같이 술 먹고 많이 했기 때문에 빌려줬는데 한 2달쯤 지났는데 아니 얼굴이 안 보여. 너 집사람 하니까 이혼하고 이민 갔답니다. 그래 끝났어. 아이가 영원히 뛴 거고. 근데 내가 급해서 친구한테 1,000만 원 내가 빌리려고 하니까 보증을 하니까 안 써주더라고. 와, 마음 되게 상하대. 어쨌든 보증을 딱 씁니다. 근데 보증을 쓰는 데 있죠. 이게 일반적 보증이 있고 일반적인 보증이 있고 연대 보증이 있습니다. 연대 보증. 일반적 보증은 뭐죠? 일반적인 보증은 이 사람이 둘 다 의미가 같아.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면 내가 갚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연락 왔어. 이 양반이 돈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일반적 보증을 쓴 사람한테 연락 와서 야, 돈 갚으라고 저 양반 돈 안 갚는다고 청구가 딱 들어옵니다. 그럼 이 양반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근데 갚기 전에 하는 말은 있습니다. 갚기 전에 저 양반한테 한 번 더 달라고 해보라고 내가 알기로는 저 양반 돈 있으니까 한 번 더 달라고 해보라고 최고 해보라고 합니다. 최고 해보라는 권리가 있어. 근데 또다시 야 달라고 여러 번 해도 안 주던데 하니까 두 번째 DB4라고 한번 뒤져봐. 저 양반 돈 있어. 뒤져보라고 검색해보라고. 그 양반한테 뭐가 있냐니까 최고 해보라고 검색해보라고 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어요. 항변권. 여러분 민법 배우시면 항변권 할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나도 안다. 인정을 한다. 하지만 나도 거기에 대해 항변, 대항하고 나를 변호할 권리가 있다. 돈 달라고 해보라고 뒤져보라고 다 뒤져봐도 돈 없는데 그럼 그때 내가 갚을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일반적 보증입니다. 근데 연대 보증을 쓰면 이런 거 없습니다. 연대 보증은 이 사람과 동등한 채무자입니다. 똑같은 채무자입니다. 저 양반 은행은 누구를 향해서든 그 돈 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양반 낌새가 이상하면 이 양반한테 말 안 하고도 막바로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이게 연대 보증입니다. 요게 바로 연대 납세무자가 연대 보증이 됩니다. 요게 일반적 보증이 됩니다. 제2차 납세무는 원래 돈을 갚아야 할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납부할 능력이 부족할 때 그때 그 세금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제2차 납세 의무자 이렇게 말하고 연대 납세무자는 동등한 납세무자로 누구를 향해서든 그 세금 달라고 이렇게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시면서 을과 병과 정이 상속을 받았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들 상환에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상속인이 있어도 국가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한테만 고시 보냅니다. 돈 내라고. 그럼 지 혼자 내기 싫으면 지가 알아서 바래바래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근데 제2차 납세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의무 딱 그렇게 연대 납세는 연대 보증인이구나. 그 다음 제2차 납세는 일반적 보증을 쓴 사람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건 시험에 딱 한 번 과거 부가가치세 나올 때 한 번 내고 그다음 22회인가 한 번 제2차 납세면서 딱 한 번 낸 적은 있지만 막 굉장히 중요하거나 뭐 자주 나오거나 이런 데는 아니고 막 1, 2월 가서 볼 때 세부적인 할 때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개념 고려 잡으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납세 의무자 우리 교재도 보니까 납세자에서 본래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등등등 이런 게 나오죠. 그다음 과세 기간은 큰 의미 있고 과세 기간은 말 그대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게 과세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딱 6개월로 나누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라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소득세를 그 기간이 끝날 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과세 기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장을 넘겨보니까 과세 최저한 이건 지금 하실 필요가 없고 이거는 각각 취득세 할 때 면세점, 재산세 할 때 소액 징수 면제 그때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 비과세, 면제, 세액 감면 뭐 이런 의미 묻는 시험도 없습니다. 비과세는 우리 비과세, 그다음 감면, 감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도 우리 감면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감해준다, 면해준다. 경감, 면제. 이 합친 게 감면입니다. 감면. 감면은 그냥 깎아 100분의 100을 다 깎아주면 면제가 되는 거고 100분의 50을 깎아주면 경감이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이제 비과세가 뭐냐니까 비과세는 과세 주체가 자신의 과세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감면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유보하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유보하는 거예요. 미루어져. 지금은 받지 않겠다. 지금은 깎아주겠다. 어떤 경우 부동산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좀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양도소득세 50% 경감하겠다. 다음에 경기 좋아지면 받겠다는 이야기죠. 이거 포기한 게 아니거든. 지금은 받지 않을게. 지금은 적게 받을게. 이렇게 하는 것이 경감, 감면, 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쩌면 어떤 분은 이제 비과세나 면제나 뭐 세금 안 받는 거 똑같지 않느냐고. 비과세면 그 원래 세금제에 따른 앞에 뒤에 부가세 있죠? 취득세대, 농특세, 지방세세 얘들도 일체 못 받습니다. 하지만 감면받으면 취득세, 등록면허, 양도세 모두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에 20%의 농특세를 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80%밖에 감면 안 되는 거지. 그 차이도 있고 또 감면은 감면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뭐 100분의 100을 면한다, 뭐 면제한다지만 다 면제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만 면제합니다. 내가 농지를 팔았다, 농지 팔면 농지가 비과세면 내가 농지를 팔아 생긴 소득이 뭐 5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비과세인데 농지에 면제하면 1년에 2억만 면제가 되고 소득이 2억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을 세금 받습니다. 감면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근데 시험은 뭐 감면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내고 감면 안 내. 시험은 비과세지만 나중에 업을 하실 때는 비과세도 중요하지만 감면을 알아야 됩니다. 감면은 경기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매년마다 있던 게 사라지고 없던 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이 감면되고 어떤 게 좋아지는지 이걸 알아야만 설명할 수 있고 이를 셀링 포인트로 판매할 때 중개업자가 그 사람한테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IMF 환란 터지고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양도세 감면 조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집을 몇 채를 사든 당신이 집을 사서 5년 안에만 판다면 양도소득세 전체를 다 면제해 주겠다고. 그때 우리 힘들 때는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밑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무조건 막 팝니다. 주식하고 똑같아. 주식하고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게 단기냐 좀 더 장기냐 이 차이일 뿐이지. 주식도 초보자 잘 모르는 사람 있죠. 언제 사느냐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씨 매일 올라간단다. 어제도 상한가 쳐단다. 그저께도 상한가 치고 야 지금 계속 간단다. 그때 삽니다. 그때 사면 위에 밑에서 빗바닥 샀다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못 팔고 딱 묶여가지고 줄줄 빠진데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고 있고 결국은 저 밑에 진짜 포기하다가 아이고야 안 되겠다 해서 저 밑에 까져가지고 그때 막 던지면 되지.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시 죽습니다. 부동산 똑같아. IMF 환란 때 부동산 가격이 내가 막 3억 주고 샀는데 2억 됐다가 뭐 1억 7천 됐다가 이러니까 더 빠지네 팔아야지 막 팝니다. 그때 돈에 사면 회수합니다 이제. 좋잖아. 그때 취득 관련 취득세도 거의 50% 할인했거든. 양도세 사가지고 5년 안에만 팔면 양도 10원도 안 받겠다고 하거든.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저 분당에 있는 그쪽에 과천 쪽에 아파트 이게 굉장히 샀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뭐 2억 얼마 했었는데 아니면 환란 터지고 이게 8천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 내 알고 있는 업자가 과천 아파트 20몇 개를 샀습니다. 20몇 개 해봐야 뭐 사가지고 담보 잡히고 돈 빌리고 담보 잡히고 돈 빌리고 그러니까 지도 실제 들어가는 거 거의 없어.
나중에 이게 8천만 원, 9천만 원 주고 샀던 게 5년 딱 지나 4년, 즉 5년 지나면 양도이 되니까 4년 얼마 지나면서 개당 5억씩 팔았습니다. 한 개당 세금 빼고도 세금 안 냈지만 한 개당 4억 얼마씩 남았습니다. 20개잖아.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100억 정도. 부동산 똑같고 주식 똑같아. 남들이 공포스러워서 막 던질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빠질 틈이 없다. 빠진다고 해도 더 이상은 지하로 뚫고 가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없다. 그때 거두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좋다. 부동산이 너무 좋다. 화랑기가 막 진짜 부동산이 너무 좋다. 막 남들 다 뛰어들 때 그때 빠지자. 주시장에 격언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정권시장 나올 때 나는 그때 팔으라고 이야기하잖아. 대부분. 네, 누구 말대로 지나 개나 소나 다 나올 때 그때 팔아야 되는 시점이야. 모두가 공포스러워 다 도망갈 때 그때는 사야 되는 시점이고. 이런 것처럼 부동산으로 나중에 이름 없을 때 이런 감면조항이 있죠.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어. 왔을 때 쌤 지금 현재 취업 관련 지금 이렇고 이래서 지금 이렇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굉장히 많이 깊고 그리고 과거에 떨어질 때 가장 최저 시점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이상 떨어진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요쯤 사시면 괜찮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실제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서 한번 물어봤어. 업자한테. 요즘 이렇게 해서 감면된다고 취득 관련 세금이 감면된다는 게 발표가 됐던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하면 어떤 감면이 얼마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언제 발표됐는데요? 자격 없습니다. 감면 조항이 뭐 매달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최근 얼마 어떤 뭐 구의정책, 부동산 정책 이게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지만 보통은 1년 정도 이상 같이 유지를 하거든. 그럼 여러분 딱 1월 1일 딱 지나면 법제처 대한민국 법원의 법제처 다시 합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다시고 국세 감면은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법입니다. 딱 들어가면 부동산 관련 감면 딱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되어 있어. 농어촌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무엇에 대한 감면, 무엇에 대한 감면, 딱 일목요연 다 주택에 대한 감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아셔야 돼. 또 이게 또 중소도시 같으면 인근이 다 농지거든. 농지가 있으면 농지에 대한 감면이 뭐가 있는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 면제입니다. 농지의 대토 면제입니다. 지금 있는 농지 팔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농지 사면 기존 농지 면제입니다. 새로 취득한 농지 취득세 면제입니다. 근데 그 욕구를 알아야 되거든. 그 사실은 이 농지 내가 사고 팔고자 할 때 중개업자도 그런 내용을 전혀 중개업자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파시면 면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른 돌아가셔서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면제인데 어른은 농사 지으시고 난 농사 안 짓고 있어. 나 장사하고 예를 장사하고 있고 그럼 나는 그 상태에서 농지를 받아가지고 팔자는 총 면제 안 됩니다. 면제는 양도하는 날 현재도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7년 하셨고 뭐 7년 6개월 하시다 돌아가셨다. 8년 안 되는데 내가 메꾸면 됩니다. 대한민국 농지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돌아가시면의 경작기간과 상속받은 사람의 경작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그럼 아버지가 7년 정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나는 장사하고 있다 진주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지를 주워서 옮겨. 장사의 아주머니가 한 1년 정도 봐주면 되지. 나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러고 가서 보통 하면 이장적이 많이 합니다. 농지 자격증명 같은 거 주워서 옮기고 같이 수란을 하면서 자격증명 해달라면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 정도 버티고 있다가 아니면 아버지가 이미 8년에서 10년 정도 이상 하셨다. 주워서 먼저 옮기고 난 뒤에 옮기면서 팔려고 막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팔리면 면제가 돼요. 왜? 옮긴 상태에서 나도 현재 자격하고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 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팔아버리면 양도 다 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이 감면조항이라든지 어떻게 해야만 저 사람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모르면 중개업자 황됩니다. 그리고 그 중개업자를 통해서 사거나 판 사람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안 옵니다. 중개업은 물건 장사 아닙니다. 중개업은 인적 네트워크이지 물건 장사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잘하더라. 저 사람 참 잘 좋더라. 나 저 사람한테 팔았는데 나 어떻고 저떻고 이게 다 말소문이 퍼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이 양반이 주택관리사를 했습니다. 주택관리사.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어요.
제가 주택관리사 3m 땄습니다. 3m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사 6회 땄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뭐 어떻게 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원동기 2급 있고 전기기사 2급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방화관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지론이 네가 딸 수 있는 자격증 이런 거 다 따놓으라고. 그래야만 네가 살아가다가 뭔가 하고 있는 업이 틀어져 나가도 네가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따놓으라고.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딸 수 있는 게 웬만하면 다 땄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양반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서 아파트 소장을 그 아파트에 4년을 했습니다. 되게 제가 알기로 이 양반 되게 성실합니다. 딱 났으면 주위 들어오면 뭐라도 오면 자기가 다 들어서 집까지 웬만하면 다 올려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양반이 작전인지 천성인지 몰라도 천성 쪽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야 우리 소장 가면은 우리 소장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4년을 하고 난 뒤에 그 아파트 앞에 중개업 찾았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수업도 또 중개차 땄거든. 그리고 그 앞에 딱 자기 그 중개 찾았습니다. 아파트 매물 거의 돌입니다. 돌이. 전문은 아도입니다. 아도. 왜? 우리 소장이 한다는데 뭐. 웬만하면 다 가더라니까. 또 사러 가는 사람 그러면서 이 양반이 파는 사람이 우리 소장님인데 뭐 어마어마 칭찬하게 또. 다음에 이 양반 나갈 때 이 양반이 오더라니까. 거짓말 없이 이 양반 그 앞에서 딱 4년, 그것도 4년. 사자 좋아하는 그 양반. 그 앞에서 4년 따가면서 4년 동안 12억 벌었습니다. 순수 중기업만 해서 12억을 벌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 작전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식이야.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할 때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의사가 어떻게 연기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합니다. 이 동네에서 야, 중기업자 저 사람이다 소문나면 그 다음에 어디서 일로 온 줄 압니까? 건설회사 등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나와요. 이 양반이 그 지역에서는 거의 탑이거든. 여러분 잘 모르죠? 건설을 보통 분양하면은 분양이 100% 잘 되면 몰라도 분양이 좀 미지나가면 탑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그다음 당신이 중개 소개해서 당신이 소개해서 들어오면 얼마, 한 채당 얼마 날라갑니다. 그럼 미리 또 그 가운데 좋은 층에 좋은 평수 미리 거의 뭐 분양 가격이 한 60% 정도 이 사람한테 몇 채 줍니다. 던져줘요. 이 양반이 그걸 미처 10채 정도 사가지고 자기가 또 그걸 팝니다. 또 팔면서 나는 빠지고 회사가 파는 걸로 순가중개에 들어갑니다. 또 이런 허다합니다. 실제 허다예요. 대구에 그 수성구 범우동에 범우네 거리에 아파트 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돼가 지금 대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이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허득이고 할 때 우리 중기업 우리 동네에 있는 중기업자가 저한테 연락와서 이 양은 나한테 비웠기 때문에 선생님 같이 들어갑시다. 왜? 얼마 하니까 채당 3억인데 2억이 준답니다. 안 들어간다 했습니다. 무슨 그런 무슨 3억짜리 2억이 주냐고. 1억 7천 정도 돼야 내가 남는 게 있지. 60% 정도 해야지 무슨 50% 비슷하게 가냐고 하니까 결국 회사하고 1억 8천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 양반도 10개 받았고 저도 10개 받았습니다. 1억 8천에 10개 받아서 분양가 3억짜리인데 돈 있습니까? 1억 8천 10개 받으면 18억이잖아. 무슨 돈 10개 받으면서 은행 담보 다 끼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분양가 3억이니까 3억에 대해 80%까지는 주더라고. 2억 4천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제가 2억 3천씩 다 받았습니다. 그 회사 1억 8천 줬습니다. 5천만 남았잖아. 10개 5억 남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도망가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네. 땅 납부 지는 자기들이 답은 그 담보 가지고 그냥 국민에 넘기는 거지 나한테 청구할 수도 없거든. 근데 팔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딱 경기가 2, 3년 있으니까 좋아지면서 개당 전부 3억 8천만 원 다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또 얼마 남았어? 2억 남았잖아. 20억이잖아. 그럼 25. 그거 하나면 25억 남더라고. 그럼 이거, 저 돈 많네? 왜 멀리 와서 뭐 하냐고?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활동. 실제로죠, 여러분. 부동산 있죠. 단순히 중개하고 있다. 앞에서. 요거보다도 그 이후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시간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그거보다도 그 외에 주어진 그 외에 있는 시장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걸 나중에 보실 줄 알아야 돼.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농지든 뭐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정리하고 그걸 체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진짜 말 그대로 앞에서 오는 손님, 중개하는 거, 매매하는 거, 아니면 뭐 전세 놓는 거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시장은 흔히 말하는 공개된 시장보다도 공개되지 않은 시장, 이게 월등히 큽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전문적인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탑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수용돼 봐요. 수용되면 수용도 양도거든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 보통 수용되면 그 다음 돈이 어디 갑니까? 수용되면 수용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양반들 가운데서 거의 70%는 부동산 삽니다. 70%는 부동산을 사요. 판교, 오늘 1교시니까 뭐 전문의 내용보다도 여러 가지 합니다. 좀 희망도 주고 해야지. 판교 땅이 딱 수용됐을 때 이때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분이 120억인가 받았어. 영종도 공항생일 때 영종도가 수용됐을 때 이때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분이 480몇 억인 겁니다. 염전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480몇 억을 받았어요. 그때 이 사람한테 금융기관, 그 지점 인천 쪽에 있는 지점들 다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 돈을 자기 은행에 예치하면 실적이 얼마나 높아지겠어. 결국은 모 은행에서 예치를 시켰습니다. 딱 예치를 시켜. 예치시키니까 이 양반한테 고맙다고 우리 은행에 이 돈을 예치시키고 고맙다고 외제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실제입니다. 외제차 사주고 이 양반하고 그거 가지고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 사주고 그 다음 이 양반한테 담당 직원을 붙이더라고. 담당 직원을. 은행 오면을 아니고 언제든 몇 시든 anytime 어디서든 당신이 이한테 전화 오면 쫓아와. 새벽 3시에 술 먹다 술값 떨어져서 딱 전화하니까 쫓아오더랍니다. 쫓아내주더랍니다. 그때 이제 카드가 막 이런 막 하고 그런 식 아니어서 쫓아내니까 뭐 촌사람이니까 카드 없이 있다가 현금 없다고 4만 원 얼마 없다고 하니까 쫓아서 내주더랍니다. 그 다음날 자기 그 통장에 정리하면 되거든. 나는 달력 하나 얻으려고 해도 줄 서가지고 달력 하나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해야 될 판에 걸죠.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양반은 문제는 이 돈 어디 갑니까? 이 돈 뭐 합니까? 일단 돈이 120억, 400억 되면은 일단 그 부여자식들로 다 효자로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뻑하면 찾아오고, 뻑하면 필요한 거 없냐고 오고, 등등등. 싹 흐려보고 있던 며느리도 굉장히 막 사상 웃고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이 돈을 가지고 뭐 해?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큰아들한테 주유소 하나 사줬습니다. 주차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건물 하나 사줬습니다. 다 원래 다 있어. 이랬는데 결국은 주유소 사잖아. 이때 내가 끼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할 때 당신이 요거 대체거든. 대체 부동산입니다. 대체 취득이거든. 대체 취득할 때 수용되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입니다. 옛날 취득세 비과세였는데 지금 취득세 면제거든. 대체 취득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만 이렇게 해서 선생님 요 돈 가지고 다른 쪽에 사시면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선생님 농지이 지금 수용돼서 파시기 때문에 그리고 돈 당신이 받은 돈의 절반 또는 그 농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만 농지 사시면 취득세 면제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등등등 지역도 있어요. 한 개 지역도. 이런 식의 내용 모르면 아무도 못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감면되면 딱 1월 초 딱 되면 1월 초에 원래 있던 감면이 뭐가 사라졌고 어떤 게 새로 생겼는지 그럼 다 확인하느냐고 아니야. 법시사에 들어가면 개정에 대한 내용에 또 위에 따로 있습니다. 딱 클릭하면 작년까지는 이랬었는데 원래 삭제됐다. 이거 원래 신설됐다. 이게 도표가 딱 나와요 사실. 도표 자체가 나옵니다. 내가 정리할 필요도 없이. 그런 걸 딱 보시고 이 가운데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중요한 게 뭐 있을까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게 않으면 진짜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편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만 알고 가면 일반도 그냥 부동산 오시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좀 시험 끝나고 난 뒤에도 합격하시려면 더 열심히 진짜 전문적인 내용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뒷장 넘겨보니까 우리 218쪽에 216쪽에 납세부의 성립, 확정, 소멸 이런 말 나오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중요합니다. 10번 시험 치면 최장 7, 8번 고준 나옵니다. 일기예보에 아침 나올 때 비올 확률 7, 80% 하면 우산 챙깁니까? 안 챙깁니까? 챙겨야지 그렇죠.
책에 딱 안 오면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백발백중 우산 잃어버리지만 어쨌든 뭐 납세 의무 승리 확정 소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납세 의무라는 것이 언제 성립하는지, 언제 확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멸되는지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는 성립하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성립된 것이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것이 소멸되는 납세 의무의 소멸 시기 이런 게 있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은 뭐 내가 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됐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주상적으로 성립된 겁니다. 이렇게 성립된 게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성립된 게 면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하고 주상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세금의 납세 의무가 생겼다. 그렇게 생긴 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확정식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걸 어떻게 하면 소멸될까? 세금의 의무가 어떻게 하면 소멸되겠습니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어떻게 하면 소멸되겠습니까? 그렇죠. 내면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납부하면 소멸되는 겁니다. 아니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이런 게 사라지면 완성되거나 만료되면 사라집니다. 소멸시효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범죄도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살인 같은 경우는 20년의 소멸시효 하듯이 모든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소멸시효, 제척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개인 간의 금전적 관계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돈 달라는 말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 돈 받을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그 채권은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밥값, 술값 1년입니다. 1년. 내가 외상했는데 술값 외상했는데 다음에 가고 몇 번을 가도 저번에 외상했는데 왜 돈 안 주냐고 그 말 1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 단골이기 때문에 그 돈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받을 의사가 없구나 보고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이런 내용처럼 세금도 그래. 세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주체가 저 사람이 세금 내지 않는데 왜 안 내느냐고 세금 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 세금 받을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사라집니다. 그게 5년입니다. 5년 동안 소멸시효 5년, 제척기간 5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납부하면 이제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립과 확정, 소멸하는데 우리 소득세법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이렇게 딱 1년 동안 소득이 발생됐습니다. 소득세 납세를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OX. 내가 소득이 딱 발생되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OX. 줄이 있으면 중간에 딱 줄 놔놓고 이쪽으로 서라고 얘기할 건데 줄이 없다 지금. OX 틀립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1년 동안 생긴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그럼 소득세는 그 1년의 기간, 과세가 딱 끝이 날 때, 이때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납세하면 그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립해서 언제 냅니까?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4월쯤 되면 길거리에 플랜카드 붙잖아. 5월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입니다. 그렇죠? 종합소득세 5월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이렇게 딱 적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당신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0일 딱 경과됨으로써 요때 1년 동안 생긴 소득세 납세가 성립됐다. 이렇게 성립된 걸 5월 달에 신고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과표 세금을 신고하잖아. 당신이 세금을 신고하여서 세금의 납세의무를 확정지어라. 이게 확정시기. 이렇게 확정지을 납부하여 소멸시켜라. 소멸시기. 이게 길거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입니다. 그것은 확정시기와 소멸시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딱 보실 때 확정시기는 시험을 출제할 때 제일 착한 사람은 확정시기 묻습니다. 이거 문제 묻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사실 뿐입니다. 이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언제 확정되는가 하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신고하여 확정이 돼요. 보통 고지서 나온 세금은 과세 주체가 세금을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그래서 25회 시험 때도 다음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는, 그 말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다음 과세 주체가 결정하여 확정되는 세금은, 그 말은 보통징수하는 세금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그 확정 시기는 말만 확정 이래 말하는 거지 실제는 징수 방법 묻는 문자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일 까탈스러운 게 오히려 소멸입니다. 소멸은 과거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26회 시험 때 지문 하나, 딱 지문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승립과 소멸은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14회 시험부터 시작해서 14회부터 27회까지 승립, 확정 요거 가지고 시험을 15번 치면 15번 가운데 13번인가 나왔습니다. 그건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제는 얘를 내야 돼. 앞에는 워낙 많이 냈거든. 주구장창 냈습니다. 주구장창. 진짜 지겹도록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얘들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지 않았던 부분, 요걸 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섞어서 내기도 했습니다. 15회 시험 때. 역사상 중기업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웠다고 하는 15회 시험. 15회 시험이 제일 어려웠었고, 그 다음 6회 시험. 6회 시험 때 합격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6회 땄는데, 6회 시험 때 합격률이, 실제입니다. 합격이 딱 1%였습니다. 1%입니다. 합격률이 1%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위 1%를 보고 있는 겁니다. 상위 1%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15회 때보다 더 어려웠어. 15회 때 시험을 28만 명이 시험 쳤는데 1, 2차를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100명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100명이 안 돼서. 근데 작년에 1차를 치고 원래 2차만 쳐서 합격한 사람은 다 합쳐도 1000명밖에 안 돼. 30만 명 가까이 시험 쳤는데 1000명도 안 돼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때 당시에 각하고 지방이고 뭐고 다 버스 대절하고 해서 서울시청 앞에 과천 정부청사 앞에 시위하고 날랐습니다. 정부청사 유리창 깨지고 몇 명 불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을 새로 쳤습니다. 15회 시험 친 사람에 한해서 15회 추가 시험을 새로 쳤습니다. 그만큼 그때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1차 가면 모조리 과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계로 문제 나오는데 1번, 2번 한 문제가 28줄이야. 한 문제가 30줄입니다. 그 6시쯤 드신 분들 문제 읽고 1번 읽다가 문제가 뭐더라 싶어요. 그 대부분 그 당시에 수험생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문제는 개론이 내가 맞다 틀렸다 따라서 20문제를 못 읽었다는 거야. 읽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야. 읽다가 시간 다 보내본 거야. 그러다가 내용도 틀려지고. 그때 문제를 출제된 분이 안정은 교수라고, 지금 저 서울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제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 양반이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식 부동산 개론 배운 1호입니다. 미국 박사 1호야. 그 이전까지 일본식 부동산학 개론이었거든. 근데 그 앞사람 전부 일본식 내용까지 출제를 했는데, 이 양반 출제를 딱 하면서 미국식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다 틀려 또. 나 도저히 그분이 이해 안 돼. 용어가 틀려요. 똑같은 말인데 용어를 틀리게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또 내용 길어지니까 새로운 일을 막 들으려니까 배운 적도 전혀 없고 어느 책에도 없고 자기 전공서 지금 있고 1차 다 떨었습니다. 2차도 있고 이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내용인데 이때부터 처음 14회 시험 때부터 승립 확정이 1회부터 13회까지는 다 물리지 않다가 14회 시험 들어오면서 처음 딱 등장하고 그것부터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내고 있는 게 승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아셔야 돼. 15회 때 이때가 정말 천미한다가 15회 추가 시험 딱 치니까 겁을 먹었잖아. 그렇죠? 완전히 겁을 먹었거든. 강목 들고 정부청에서 쫓아 들어오는데 뭐 유치원 깨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때 사람들 뽑았는데 2만 몇 명을 뽑았는데 또 2만 몇 명을 겁을 먹어서 되게 쉽게 내부셨다.
또 응시하는 사람 가운데 거의 뭐 2만 몇 명 뽑으니까 해봐야 뭐 2천 뭐 10% 채 안 되지만 그래도 2만 몇 명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승리, 확정, 소멸 아마 확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확정은 하면 징수 방법이다. 징수 방법을 묻는 문제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신고만 확정되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과세주체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이래 보시면 될 거고 뭐 소멸에 관한 내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된다는 등등. 제가 여담삼 항상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갑이 세금을 납부했는데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이 사망하시면 납세무가 소멸됩니까? 갑이 사망하시면 납세무가 소멸됩니까? 아닙니다. 그 세금이 상속됩니다. 상속은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다 떠안는 게 상속입니다. 권리만 떠안는 게 아니고 의무도 떠안아야 돼. 그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돌아가셨다. 상속받은 사람이 그 세금을 승계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 제가 뭐 매년마다 수업할 때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아마 상속, 뭐 납세무자 사망 이런 이야기 할 건데 아마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에 납세무자가 사망하시면 그 납세무는 사라진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얼마나 독한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건 이제 소멸된 납세무 세금을 납부한다 등등등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립, 확정, 소멸 이런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도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사항입니다. 교재를 보니까 216쪽에 성립부터 나오죠. 언제 성립하는가, 뭐 취득세부터 각종 조세들이 쭉 나오고 있고 뒷장에 이제 확정 나오고 있죠. 확정이 아니고 뒷장에 217쪽에 확정 나옵니다. 확정했을 때 언제 확정되는가, 뭐 교재는 어렵게 말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 없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신고하면 확정, 보통 지에서는 과추가 결정하면 확정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9쪽 보니까 제척기가 나오죠. 제척기간. 이거 좀 뜬금없어. 제척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221쪽 보면 납세무의 소멸 나오죠. 소멸. 납부하면 소멸된다. 충당하면 소멸된다. 부가가 취소되면 소멸된다. 그 다음 제척기간 끝났을 때 소멸시 완성될 때 그때 이제 제척기간 그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부터 승립, 확정 그리고 소멸 요 내용들을 막 굉장히 안 해놔도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교재는 전체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쭉 나열식으로 말하지만 제가 확정은 설명할 때 필기는 딱 정리해서 언제 확정되는가 딱 설명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승립, 확정, 소멸 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세법 재밌습니까? 이상하신 분들이네. 어떻게 세법이 재미있어? 재미없는 과목입니다. 재미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재미있게 하려고 이해하는 거니까 그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좀 읽어봅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자녀들한테 도움 되니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 좀 길죠? 에빙하우스입니다. 에빙하우스 사람은 망각을 연구한 사람, 망각 이론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론 따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쭉 경과가 되고 그리고 내가 배운 학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만큼 내용을 배우면 망각 곡선이 어떻게 되냐니까 망각은 사람이 딱 배움이 딱 끝난 순간부터 급격히 망각됩니다. 이게 망각 곡선입니다. 급격한 망각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장기 기억이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를 너무 과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억은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디 뭐 물어보려고 지금은 공중전화 박스 들어가서 전화한 사람 잘 없지만 공전화 가서 124 해봤습니다. 124를 딱 눌러서 어디가 몇 번입니까 하니까 몇 번이라고 이야기해줘. 지금은 전자음이지만 옛날에 다 교환 안내하게 해줬거든.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냥 못 지나고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그냥 딱 그러니까 번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럼 두 번째 전화합니다. 새로당에서 전화하니까 몇 번에 몇 번 가면 고맙습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딱 몇 번에 몇 번 계속 막 이제 전화합니다. 전화하고 난 뒤에 한참 끊고 가다 보니까 아유 해야 할 말 가운데 한마디 잃어버려서 덜해서 새라가 또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기억이죠. 대부분 단기 기억입니다. 사람은 딱 들으면 7초 정도 최대가 7초입니다. 그것밖에 기억 못 합니다. 근데 그걸 기억을 길게 하려면 뭐합니까? 반복적 학습하거나
아마 태정태세 문다세처럼 큰 천말 딴다. 이거 초두현상입니다. 천말 딴다고. 그렇게 나게 암기하시는 방법을 이유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지금 휴대폰처럼 저장된 게 아닐 때는 내 친구 전화 오면 다 전화 와서 야, 제호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몇 번에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왜? 그만큼 많이 반복됐었거든. 반복 학습을 하거나. 근데 학습을 언제 하는가 하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배웠다. 보통 70, 70, 70 이론이었는데 배운 내용의 70% 정도는 이해를 하고 30%는 이해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 가운데 70% 사람은 또 수업을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30%는 잘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요만큼 배우면 그때 딱 급격하게 망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 3일, 일주일, 다음 주 딱 지날 때까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으면 다음에는 뭔 말인지 저런 말 한 기억은 있다는 거지 머릿속에 자기 있게 안 돼요. 공부를 언제 하는가 하니까 학습하는 직후 머릿속 배운 내용이 대부분 머리에 들어가 있을 때 이때 학습하는 거하고 망각이 시작하는 상태 학습하는 거 완전히 망각된 상태 학습하는 거하고는 학습 효과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가급적 학습을 언제 하는가 하니까 학습을 하고 난 이후 배운 직후 즉시 학습하는 것 이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말하고 그럼 언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까? 물론 배운 상태지만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에 오늘 배웠던 거 쭉 읽어보시는 거.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와 비슷하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잘 때 자동 저장이 된답니다. 아마 여러분 옛날 과거 TV에 공부의 신, 공신 이런 건 적이 있어. 그 2탄하면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잠자기 바로 직전에 침대에다가 두두 펴놓고 영어 단어를 쭉 계속 영어 단어를 쭉 해주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그 단어의 70%를 다 대부분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인된 이론입니다. 주무시기 직전에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쭉 읽으면 내가 오늘 배웠던 그게 내가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동 저장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왜 망각? 이 사람은 망각을 이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왜 망각할까? 젠슨이라는 사람은 왜 망각할까? 연구해는 이 사람의 이론은 망각하는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간섭스러운 겁니다. 간섭스러워. 망각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우리 빙판에죠. 얼음판에다가 돌 던져보세요. 딱 던지면 쭉 가잖아, 그렇죠? 근데 모래에다가 모래사장에 돌 던지면 한두 바퀴 돌고 끝나버리잖아. 학습도 그렇답니다, 양반은. 내가 학습을 했는데 학습한 내용이 가급적이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간섭이 적으면 오래 지속된다고. 간섭이 적으면. 근데 간섭되는 게 모래사장 간섭되는 게 많으면 지속은 짧게 끊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학습 이외에 다른 내용을 가급적 물에 집어넣지 말라고. 어제 그 며느리가 결국은 시어머니한테 덤비들다가 뒤지게 쳐다봤고 아침 드라마 봅니다. 저녁에 가서 수목 드라마 봅니다. 드라마는 공부의 최대적입니다. 특히 1회, 2회를 봤다? 그 다음은 못 껐습니다. 끝까지 결론을 봐야 됩니다. 결론을. 가급적인 드라마 보지 말고 가급적인 공부 이외에 다른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지 말고 가급적인 오늘 읽었던 거 반드시 오늘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면 합격하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그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